지난 영상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왜 저렇게 치열하게 싸우는지 역사적 배경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지난 영상 시청하시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해가 더 잘 가실 겁니다. 그럼 지난 영상을 시청하지 못하신 분은 시청하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마스가 승산이 정말 단 1%도 없는 이 싸움을 시작했는지, 도대체 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서 이 사단을 냈는지, 하마스가 수천 발의 로켓을 날려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하고 게다가 어린이 노약자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납치해 그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인질로 잡고 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바라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는지, 그래서 도대체 하마스가 원하는 게 뭔지, 이놈의 지긋지긋한 전쟁 끝나기는 하는 건지, 이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드리면서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마스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이미 답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승산이 단 1%도 없는 싸움입니다. 100% 하마스가 지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왜 하마스가 질 걸 뻔히 아는 싸움을 먼저 걸어왔을까요? 그 이유를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지난 수년간 우리가 잊을만 하면 언론에 등장하는 뉴스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미사일을 날렸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소탕하기 위해 그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민간인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지군에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난 이 상황,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조직 하마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 하마스를 최근에 생겨난 단순한 아랍의 테러 단체 중 하나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마스는 1987년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압제에 반항하는 대대적인 봉기 1차 인티파타가 일어나자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에 팔레스타인 지부가 떨어져 나와 아흐메드 야신이 설립한 정치 조직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1차 인티파다를 잔혹하게 진압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1989년 이스라엘군을 공격해 2명의 이스라엘 병사를 암살하면서 그 이름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1991년 이즈 아딘 알 카삼 여단이 창설되고 이스라엘군에 많은 공격을 가했습니다. 1993년부터 민간인에 대한 자살 테러 공격을 서슴지 않는 등 수단이 급격히 과격해졌습니다. 하마스는 90년대에 제대로 부상한 이후 집요하고도 조직적으로 자살 테러, 그것도 버스, 종교시설, 카페, 쇼핑센터 같은 민간인 시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하마스의 창설자이자 지도자 아마드 야신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죽였으니 우리도 이스라엘 민간인들에게 보복한다, 앞으로 모든 이스라엘인은 표적이다 라고 공언하며 이론적 기반까지 제공합니다. 1차 인티파다가 터졌을 때까지만 해도 일부 과격주의자들을 빼면 하마스는 폭력을 신봉하는 진정한 팔레스타인의 정당도 아니다 라는 반대 여론이 강했습니다. 여성들에게 억압적인 규제를 강요하고 자살폭탄 테러를 주도하는 집단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이들의 테러는 이스라엘 국민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예루살렘 등지에서 폭탄 테러, 그것도 여자들까지 가담하는 자살폭탄 테러로 그 과격성이 수많은 팔레스타인 저항조직들 중 독보적인 탑급이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동원한 자살폭탄 테러는 엄청난 비난을 받다 보니 2006년에는 하마스에서도 금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팔레스타인 영토의 독립을 선언하였고 이로 인하여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항상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45년간 이어져 온 대립 이후 이스라엘과 자치를 합의한 야세르 아라파트는 1993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세웁니다. 파타의 지도자인 아라파트는 첫 번째 국가수반자이며 팔레스타인의 자치를 평화적으로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2003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이스라엘 국민을 향한 테러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하마스를 처벌해 줄 것을 수차례 걸쳐 요청했음에도 수수방관할 뿐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자 이에 분노한 이스라엘은 서안지구를 공격해 팔레스타인 정부 청사를 박살내고 야세르 아라파트 당시 팔레스타인 대통령의 외출을 제한시킵니다. 아라파트는 촛불에 의존하면서 진무하는 수모를 겪었으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통치권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의 이러한 강경책은 오히려 팔레스타인인들의 분노를 사게 되고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빼앗긴 파타의 등을 돌리고 과격파인 하마스를 지지하며 저항이 더욱 격렬해지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하마스는 국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이스라엘은 2004년 하마스의 창시자 아흐메드 야신을 헬리콥터 공습으로 암살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저항이 거세지고 인티파다가 해결이 안 되고 이스라엘의 진압도 한계에 달하게 됩니다. 2007년에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은 양보를 했고 하마스도 파타의 중재를 받아들여 일단은 물러섭니다. 하마스는 2000년에 일어난 2차 인티파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데다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힘이 약화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주류 세력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후 하마스는 2006년 1월 25일 총선거에서 132석 중 74석을 획득하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과격 테러단체였던 하마스는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공식적인 정치적 정당으로서의 활동도 이어오게 된 겁니다. 2006년 총선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선거를 진행하지 않고 독재와 강압적인 방법으로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스라엘 보수주의 세력들이 언론을 통해 팔레스타인에 대한 강경책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2017년 9월 17일을 기해 하마스는 가자지구 정부를 해산하고 통합정부를 위한 총선에 합의했다고 선언했지만 현재까지도 차기 총선 계획은 없습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 이 새끼한테 아마 앞으로도 쭉 없을 겁니다. 왜냐면 투표하면 국민들이 하마스를 뽑지 않을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수단의 폭력성과 별개로 하마스는 과격한 이슬람 근본주의를 신봉하는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여성들에게 히잡을 강제로 쓰게 하고 해변, 수영장, 결혼식 등 각종 행사장에서 남녀를 분리하게 하는 성차별을 실시하는데 이는 세속적인 파타 정부와는 크게 배치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서양 스타일의 의복과 문물, 음악을 악마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규제를 하니 큰 문제인 겁니다. 심지어 비보이나 힙합도 싫어하여 공공장소에서의 공연을 못하게 해요. 술 역시 싫어하여 집에서만 마시게 합니다. 또한 의상도 규제하여 미니 스커트와 몸에 딱 맞는 바지, 반바지를 금지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최근엔 규정이 완화되어 몸에 딱 맞는 바지와 반바지는 입어도 된다고 허락해 주었으나 미니 스커트는 여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게들조차 마네킹은 무조건 옷을 입혀놓게 하는데 마네킹이 옷을 벗고 있는 게 발견되면 구독시킵니다. 남성들이 머리를 길게 기르는 장발도 싫어하여 걸리면 붙잡아다 강제로 깎아버립니다. 최근엔 폐지했습니다만 이런 하마스를 국민들이 뽑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선거를 안 하는 겁니다. 이외에도 하마스 대원들이 제멋대로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 고문, 처형 같은 인권 침해 범죄를 하여 인권단체들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첩자와 모사드 요원 색출에 혈안이 되어 있어 이스라엘 첩자라는 신고만 들어오면 별다른 수사 없이 붙잡아서 처형해버립니다. 총선 때 인권 보장과 자유로운 정당 활동,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하고 공약으로 걸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지키지 않았으니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 그러나 2006년 총선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수립된 내각을 제대로 이끌 시간도 없이 파타당과의 갈등이 시작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의 경제 봉쇄가 강화되면서 하마스 정권의 지배력은 가자지구로 축소된 채 파타당이 이끄는 팔레스타인 정부와 내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2006년 6월 이스라엘의 함정이 가자 지구의 해변에 포격을 가해 피서를 즐기고 있던 수십 명의 팔레스타인인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정부는 이 사고는 하마스가 해변에 묻어놓은 지뢰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뭔 개소리야? 이 뭔 개소리야? 이 뭔 너무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었기에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도발을 계기로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전쟁이 시작됩니다. 강력한 화력을 앞세워 무자비한 공격을 퍼부은 이스라엘군으로 인해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의 피해가 심해지자 3개월 만에 하마스는 파타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제안합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를 불신했지만 불경기와 경제 불황으로 인해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해 장기전이 불가능한 터라 강경파들의 반대에도 조약을 승인합니다.
하지만 조약은 1년 만에 깨지고 2007년에 다시 전투가 시작되는 등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계속됩니다. 특히 심각했던 것은 2008년 연말에 터졌던 가자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평화조약을 여러 번 맺고 했지만 양측 모두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극도에 달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멸망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 갈등이 계속되는 배경이 된 겁니다. 급기야 2012년 11월 초 이스라엘군은 당시 하마스의 리더였던 아흐메드 알 자바리를 미사일로 공격해 사살합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 어린이도 사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마스는 다른 후계자가 준비되어 있었기에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마스 측을 분노하게 만들어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 11월 15일 이스라엘 민간인 3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고 가자 지구를 공격하면서 이 교전으로 팔레스타인 측에서도 15명의 사망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로켓포를 쏘고 부수는 일을 반복해오고 있는 겁니다. 텔아비브를 목표로 한 미사일 공격이 있었으나 지중해 어딘가로 떨어져서 미수에 그치고 맙니다. 하마스가 쏘아대는 포격은 이스라엘의 요격 병기 아이언돔이 90%가량의 요격률을 보이면서 대부분 막히고 있는데 이게 잘 막는다고 무작정 좋아만 할 일이 아닌 것이 아이언돔은 그 가격이 하마스가 쏴대는 가삼 로켓의 수십 배에 달하는 비싼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측도 시가지로 향하는 로켓들만 선별적으로 요격하는 식의 대처를 하고 있으나 어쨌든 가성비가 좋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텔아비브에 대한 아랍 세력의 공격은 1991년 이래 처음으로 주민들에게 미친 영향도 컸다고 합니다. 로켓 공격으로 막심한 재산 피해를 주었고 이스라엘 민간인 2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이란의 기술 지원으로 사거리가 갈수록 늘어나 벤구리온 국제공항의 근처에 떨어져 공항을 폐쇄하는 소동까지 일어납니다. 공항 폐쇄의 여파는 굉장히 큰데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과 외국 항공사들이 관광을 거부함에 따라 이스라엘 관광업에 큰 손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실 위에서 이렇게 줄줄이 말씀드린 폭력적이고 종교 근본주의적이고 억압적이며 전쟁 중에 민간인을 인간방패로 써먹는 극악무도한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여전히 지지를 받는 것은 일단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도 이슬람 극단주의의 세가 강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스라엘과의 오랜 분쟁과 억압으로 쌓인 앙금이 심각하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의 억압으로 인해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신뢰가 없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협상원자란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유약하고 무력해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다 이들의 상대인 이스라엘 정부가 가장 큰 문제인 것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극우 민족주의를 악용하여 배신과 폭력을 서슴없이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말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게 뭘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유대인 정착지 알박기 등을 시전하면서 하느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신성한 땅에서 그들을 모두 몰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지금의 팔레스타인 국가 체제가 성립했는데 하마스는 2006년, 2009년에 있었던 내전의 주역이었기 때문에 신정부에 참여하지 못하고 서한 지구에서 추방된 겁니다. 현재 팔레스타인 대통령이 속한 여당으로서 파타가 연립내각을 출범했지만 의석수에서 하마스에게 밀리며 서한 지구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팔레스타인은 서한 지구, 가자 지구 두 곳으로 나뉘는데 가자 지구는 하마스가 장악하여 통치하고 있고 서한 지구는 파타가 장악하여 통치하고 있습니다. 파타가 온건협상론으로 해외에서 그럭저럭 통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이스라엘의 폭정에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인 팔레스타인 민중들은 화끈하게 총폭탄 들고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는 하마스에 대한 지지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민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도발하고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공격하면서 팔레스타인인을 무더기로 죽이고 학살에 분노한 팔레스타인인은 하마스를 지지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며 양측 모두 극단 강경파가 지지를 얻는 적대적 공생 상황이 벌어지는 중인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좋지 않은 게 양측의 강경파들 때문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막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온건파들과 진보 측이 이 땅은 미래가 없다고 한탄하겠습니까? 파타는 이스라엘의 꼭두각시 정권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고 이스라엘을 어떤 방식으로든 제지하는데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뭐라도 해주는 건
하마스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팔레스타인인들 사이에서는 하마스가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시 하마스가 민간인을 죽일 때마다 보복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인을 학살하며 강경한 목소리만 커지고 있고, 평화를 외치는 진보파와 평화주의자들과 진보 언론들을 반역자로 몰아세우며 무거운 형벌로 가차없이 탄압하는 경찰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마스와 이스라엘 강경파는 서로 적대적 공생 관계에 가깝습니다. 이미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내 팔레스타인 사이의 감정골이 너무 깊어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들에게 누가 먼저 선빵을 날렸냐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까지 하마스에 대해, 그리고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싸웠는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왜 하마스가 먼저 싸움을 걸어왔는지, 이 싸움을 통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으나 이처럼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는데, 그럼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하마스가 이길 확률이 전혀 없는 전쟁인데 선제 공격을 했느냐? 가장 큰 원인은 이스라엘의 극우 정권의 등장 때문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우리의 땅을 뺏었고 지금까지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잡아다가 죽이고 있다는 어마무시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자지구를 가면 아주 큰 성벽이 가자지구 전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성벽을 쳐놓고 가자지구 내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전기, 수도, 가자지구로 드나드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독한 마음 먹고 전기, 수도, 물품 공급을 끊으면 성벽 안에 갇힌 사람들은 오갈 데 없이 굶어 죽는 겁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극우 정권 같은 강경파들이 이렇게 무자비한 방법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억압받고 있던 그들의 울분이 이번 극우 정권의 등장으로 인해 극에 달했고 지금 이 시점에 터진 겁니다. 쉽게 말해 불난집에 물이 아닌 기름을 부은 것과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하마스는 이러한 울분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지금 이 시점에 터뜨린 겁니다. 언론에서 최근 보도된 하마스의 선제 공격한 무기들을 보면 정말 어마무시한데요. 수천 개의 로켓 미사일을 시간대별로 나눠서 어디에 어떻게 쏠 것인지 다 계산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한 걸 보면 오랜 기간 준비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는 성벽을 쌓아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도 이 같은 의문점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가자지구와 이집트 국경이 맞닿아 있는데요. 그 아래에는 땅굴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땅굴을 통해 모든 전쟁 물자를 들여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땅굴을 통해 들여온 로켓 미사일들을 수년에 걸쳐 차곡차곡 모아놓은 거죠. 얼마나 많은 로켓 미사일을 보관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하마스 조직원들도 모를 정도로 비밀리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마스의 병력은 땅굴에서 생활하며 고도로 훈련된 정예부대로만 3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당백이라는 말 아시나요? 제대로 훈련받은 병사 한 명이 적군을 100명까지 막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하마스의 병력들이 그렇게 고도로 훈련받은 정예요원입니다. 지금까지 온갖 억압을 견디며 땅굴에서 수년간 훈련받은 정예요원들을 하마스는 훈련시키며 키워온 것입니다. 군사력도 어마어마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자본력도 대단한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조그마한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를 제압하지 못하는지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요? 하마스의 군대는 땅굴에 숨어있고 땅굴 안에서 고도로 오랜 기간 동안 훈련받은 정예의 요원들로만 3만 명의 병사가 있으니 진압이나 제압이 쉽지 않은 거죠. 몇 주 전부터 하마스를 진압하기 위해 지상군을 투입하겠다던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지상군을 쉽게 투입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군이 땅굴에 운신하여 게릴라전에 능수능란한 3만의 고도로 훈련된 병사들을 제압하거나 진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어쩌면 이번 기회에 하마스를 가자지구에서 뿌리 뽑겠다는 이스라엘의 하마스 소탕작전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왜 하마스가 이 시점에 죽을 각오를 하고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뽑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지금의 이스라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극우 정권의 등장, 그 중심에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있는데요.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사법개혁을 단행하려다 국민들에게 개각살랐습니다. 그가 단행하려고 하는 사법개혁에 반대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국민,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군인들까지도 사법개혁의 반대를 외치며 시위 장소에 나와 사법개혁 반대를 외치며 시위하고,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현재는 사법개혁안 진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타냐후 극우 정권 내각이 왜 사법개혁을 하려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국가 존속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뭔 개소리야? 이 뭔 개소리야? 이 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해야 한다. 정말 밑도 끝도 없는 말이죠. 현재 2023년 기준 이스라엘의 인구가 대략 950만 명입니다. 참고로 이 인구수는 가자지구와 서한지구의 인구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서한지구의 인구는 공식적으로 정확히 몇 명인지 확인이 안 되지만 현 시점에 대략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가자지구의 인구도 정확하게 집계는 안 되지만 대략 200만 명이라고 하네요. 그럼 서한지구와 가자지구 인구를 합치면 얼마죠? 500만 명이 넘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현재는 서한지구의 파타와의 관계는 나쁘지 않은데, 또 그렇다고 파타가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입장이냐라고 판단해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파타가 지금은 세속적 민족주의를 추구하고 이스라엘과 조용히 문제없이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엔 이스라엘에게 하마스만큼이나 위협적인 테러단체였습니다. 언제든 파타도 이스라엘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지역 주민들을 합치면 500만이 넘는데 이 인구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협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게다가 현재 이스라엘 인구 950만 명 안에 아랍인, 무슬림을 합하면 몇 명 정도 될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이스라엘의 인구 100%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만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인구의 20% 정도는 아랍인, 무슬림입니다. 이 인구가 약 200만 명입니다. 계산이 빠르신 분은 벌써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아랍인, 무슬림, 서한지구, 가자지구 인구를 합치면 유대인들보다 그쪽 수가 많다는 거요. 그리고 현재 통계에 따르면 이스라엘 내 아랍인, 무슬림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내 아랍인, 무슬림의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극우 정권이 꿈꾸는 유대인을 위한 나라를 만들려는 이 땅에 유대인의 인구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결국 이 같은 추세로 계속 가다 보면 투표를 통해 국민의 대표를 뽑는 현 이스라엘의 민주주의가 결국 그들의 발목을 잡는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실제로 현재 이스라엘 내에서는 이스라엘의 시민들에 의해서, 시민들의 민주적인 투표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들, 그들에게만 의지해 국가가 운영되게 내버려두면 언젠간 국가가 망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들 중 대표적인 한 사람이 네타냐후 총리입니다. 현 극우 정권의 수장이죠. 이스라엘의 현 정권이 왜 저렇게 사법개혁을 강행하려고 하는지 현재의 이스라엘 내 인구 비율, 가자지구, 서한지구의 인구와 현재 상황을 아셔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법개혁을 통해서 미래의 유대인의 인구 비율이 줄어들더라도 그들의 생각대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쉽게 생각해 사법개혁을 강행해서 이스라엘을 독재하려고 한다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무리한 사법개혁 단행으로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 정권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있고, 현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적기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어수선한 이스라엘 내 분위기를 틈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마스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강력한 우군, 미국이 2024년 대선이 계획되어 있어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미국의 공화당의 현재 입장은 미국의 혈세로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전쟁 물자를 무상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도 현재 미국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점점 부채는 늘어나고 있고 국민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 상황에서 전쟁 지원을 위해 지출을 늘리는 계획을 찬성하는 미국민들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를 강행한다, 그럼 내년 대선 결과는 뻔한 거죠.
그래서 쉽게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해주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럼 끝으로 하마스가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민간인을 납치하고 수천 발의 로켓포를 이스라엘에 발사하는 선제 공격을 통해 얻으려는 게 뭘까요? 하마스의 요구사항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 우리에게 빼앗은 땅 다시 돌려줘. 둘째, 이 땅은 우리 땅이니 이 땅에서 나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뭔 개소리야? 이 뭔 개소리야? 이 뭔 라고 할 텐데요. 하마스,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굴러온 돌인 셈이고 그들이 자신들의 땅을 빼앗았으니 이제 돌려주고 이 땅에서 나가라는 요구이니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당연히 저 요구를 들어줄 리 만무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마스가 최근 10년간 이와 같이 이렇게 강력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한 적이 없습니다. 네타냐후 내각도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싸우자고 먼저 공격해왔으니 이를 전쟁으로 간주하고 하마스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마스를 단죄할 것이라고 대놓고 언론에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년 전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갈등이 장기화된 적이 있으나 이 또한 50일 만에 갈등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 가지 문제에 대해 누군가 양보하고 사과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상태라 사실상 이 사태를 해결할 실마리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상당히 장기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랬듯 아무 죄 없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민간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자신들의 땅을 찾으려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하마스의 요구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수천 년간 이주하며 온갖 학대와 학살을 견디며 어렵게 차지한 이스라엘 땅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들만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현 이스라엘 극우 정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요? 굴러온 돌이냐, 박힌 돌이냐, 여러분의 선택은